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심층 면접에서 문화생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영화, 인상 깊은 영화,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책, 인상 깊었던 드라마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위해서 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심층 면접에서 사실은 문화활동이란 건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는 문화활동을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분들도 문화활동을 하셔야 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필기 합격생분들 대상으로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최대한 많이 보라고 이렇게 몇 가지를 추려드려요. 그런데 이제 막 시사도 6개월치를 다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인생 가치관도 정리해야 되고, 거기다가 영화 드라마 책까지 정리한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채널에는 어쨌든 필기준비생분들이 면접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주 목적이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틈틈이 하는 제 문화생활에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면접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인데, 이번에 할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제가 이번에 본 건데, DP 이제 대한민국 헌병 체포조죠. 체포조 탈영하면 헌병 체포조가 투입되거든요. 그 일상을 다룬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군에서 가혹행위로 인해서 대부분 탈영하잖아요. 탈영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헌병 부대 내에서 헌병들끼리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헌병이 탈영을 해서 사고가 크게 터지면서 이 드라마가 마무리돼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군의 부조리로 인해서 탈영한 탈영범을 잡는, 그래서 군내 가혹행위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잘 아는 헌병들이 헌병 부대 내에서 이제 가혹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묘사를 잘 해놨는데, 제가 보면서, 제가 군대 전역한 지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네,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와, 20년도 훨씬 지난 옛날 군생활이 떠오르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경이 제가 볼 때는 최근인 것 같은데, 와, 아직도 군에 이런가? 군대는 군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군생활 했을 때 이제 검도장에 제 선생님 되시는 분께서는 7, 80년대 때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인데, 70년대 때, 그때 제가 이제 군생활 했던 걸 얘기 드리면, 야, 내가 70년대 최전방에서 근무했는데 우리 때도 그렇게는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군생활이 아주 험했어요. 구타 가혹행위는 기본이었고, 뭐 성추행에 뭐 별의별 사건들이 많았어요, 부대 내에서. 근데 하여튼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뭐 군생활을 되게 스펙타클하게 지냈고, 제가 주변에 얘기해 주면 어떻게 그걸 참고 넘겼냐고 되게 신기해해요. 이제 탈영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뭐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내가 탈영하거나 고참을 때리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이래버리면 완전히 내 인생 쪽난다, 이런 생각에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고, 군대는 군대구나, 아직도 이런 거 보면 이게 그냥 아예 그냥 팩트 없이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드라마에서 우리는 이제 문화활동을 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기서 나온 헌병 체포조 대원이 복싱을 했네, 복싱 너무 좋아, 뭐 아니면 군대가 저렇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층 면접 준비생 분들은 또는 필기 준비생들도 나중에 면접을 준비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야만성이 극대화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이상했어요. 저는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군대를 늦게 가서 제가 뭐를 걱정했냐면 제 고등학교 후배가 제 선임으로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옛날에 남고는 이 위기 질서가 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제 고등학교 때 후배가 1, 2년 차 밑에 후배가 군대 선임으로 가면 있으면 어떡하지? 제가 군대를 늦게 갔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저는 맹호부대를 나왔고, 맹호부대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 때 엄청나게 사격 훈련이 많았어요. 전술 사격 훈련이. 저는 일반 병사 출신인데도 전술 훈련을 거의 21회 이상 뛰었어요. 그러니까 실사격이 포함된 이제 기동 전술 훈련이죠. 그러니까 그게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정도 전술 훈련을 뛰려면 특전사 4, 5년, 특전사 단기 부사관이 4년인가 5년이잖아요. 특전사 단기 부사관 분들도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전술 훈련이 21회 이상 뛰었다는 거 엄청나게 훈련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식이냐면 제가 이제 박격포 소대다 보니까 기갑 부대가 기동 실사격 훈련 나갈 때마다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세 개의 전차대대가 있어요. 제가 비호여단이었거든요. 세 개의 전차대대가 나갈 때마다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혹서기 혹한기 빼고 훈련 시즌 때는 일주일 훈련 실사격 훈련 전술훈련 나가고 또 부대 와서 일주일 정비하고 또 나가고 또 일주일 정비하고 또 나가고 이랬어요. 대신에 포상휴가가 무지막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진짜 제 검도장에 동기들이나 저기 관장님은 너 민방위 아니야 이럴 정도로 거의 포상휴가를 2달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그리고는 검도장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포상휴가 짧죠. 4박 5일이니까 저는 그 강원도 현리였는데 부산까지 내려오려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다 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포상휴가 좋았어요. 근데 대신에 이 실사격 전술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는 구타가 생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격장에서는 구타가 공식적으로 허용되거든요. 근데 뭐 거의 그렇게 격주간으로 실사격 전술훈련 나가니까 그냥 구타는 생활화 돼 있어요. 그 구타 자체가 문제시 되진 않아요. 가혹행위가 문제되는데 우리는 구타를 가혹행위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정신을 딴 데 팔면은 뭐 박격포탄 같은 경우에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전차포탄이야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그럼 이제 전차 사격장이 엄청나게 큰데 박격포를 쏘아도 있잖아요. 조금만 오차가 나면 그 민간 지역으로 떨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소총이나 이런 기관 단총 사격도 막 몰아서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정신 안 차리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뭐 구타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그냥 몇 대 맞고 말지 이게 팽배했어요 분위기가. 근데 뭘 싫어했냐면 이 전투훈련이 많은 전투부대다 보니까 갈구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말로 갈구는 거 특히나 막 옆에서 쨍쨍거리면 미쳐. 막 와서 막 야 어이 봐라 목소리 작네, 어이 봐라 전투화 끈 봐라 광택 봐라 전투복 뭐야 임마 이러고 막 하루종일 쫓아다니면서 말로가 조지는 거 있죠. 미쳐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한 대 때리고 말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말조는 안 했겠죠. 이렇게 뭐 군대 말식으로 이랬겠죠. 제가 오래돼서 진짜 짜증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혹행위로 많이 당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옆 소대가 행정소대였는데 그 중에 누가 휴가를 나갔다가 이제 뭐 이상한 데를 갔나 봐요. 성 그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오민가 뭔가를 옮어왔어요. 오민가 찐득인가 뭘 옮고 와가지고 그게 소대 다 번지고 이제 다른 소대까지 다 번졌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소대만 전투 소대였는데 그 본부 소대에서 우리 소대는 훈련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맨날 그냥 찬물에 다 씻어요. 그냥 그 엄동설안에도 그냥 찬물에 씻어버려. 훈련량이 너무 많아서. 뭐 그래서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건 뭐 제가 볼 땐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는 없고 그래서 안 걸렸어요. 우리 소대만 안 걸렸는데 나중에 그 부사관 한 명이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당직 사관인데 부사관이죠. 지금으로 치면 중사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부사관 중사도 나이가 어리죠, 그죠?
저희를 이제 병 이렇게 쫙 일렬로 이제 나중에 그 뭐라고 합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기 전에 조모 봤잖아요. 조모 맞나? 쫙 서가지고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바지를 벗으라는 거예요. 바지를 탁 벗게 한 다음에 지휘봉 있죠. 지휘봉으로 딱 지나가면서 남자들 가운데 소중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휘봉으로 탁탁 치면서 가요. 와, 그 인간적인 모멸감은 와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기갑부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부사관들이 많았거든요. 부사관들이 이제 좀 많았고 부사관들이 주축이긴 한데 제가 그 제대하고 나서 한동안 직업군인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거 말고도 뒤통수 맞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본업상 이제 나중에는 나이가 들고 본업상 이제 다양한 특수부대 직업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위 연관급으로 나오신 특수부대 이제 군인들 직업군인들 코칭하면서 이제 좀 많이 기분이 풀렸는데 그때 막 제대했을 때 20대 때는 엄청나게 직업군인에 대해서 되게 비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일반 병사들은 마치 소모품 취급했어요. 소모품 취급했고 제가 이 DP 이 드라마에서 절대 공감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DP에서는 보면 부사관이 되게 그 담당관이라고 하는 중사가 되게 이제 좋게 묘사가 되고 일반 병사들끼리 자기들이 병장이 자신의 권력욕에 취해서 나머지 밑에 1병, 2등병을 아주 과학적으로 괴롭히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제 장담컨대 군대는요 다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그때 우리 군생활 할 때 저희는 장갑차별로 한 팀이 형성되기 때문에 4개 팀이 있었어요. 3개인가 4개 팀이 있었고 이제 장갑차 전투 운영 인력이 이제 장갑차에 박격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5명에서 7명 사이였어요. 장갑차 조종수 빼고. 그래서 한 팀이죠. 한 팀인데 그게 그렇게 한 5팀이 한 소대로 묶여져 있는데 팀 단위별로 팀장 역할이 거의 절대적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제 소대 전체 이제 분대장이 되면 이제 다른 팀원들도 막 이렇게 괴롭혀요. 가혹행위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서 모르겠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거를 막 침상 청소 안 했다고 침상 흙먼지를 일부러 묻혀가지고 혀로 빨아 이래. 저는 제가 그렇게 당했다니까요. 그때 제 장갑차 운전병이 장갑차 운전병은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장갑차 운전병이었는데 박격포 주특기자들은 그 당시 때 전문대졸 이상의 기준이 제가 181이었는데 저하고 비슷한 체격들이었어요. 다 진짜로 다 기골이 장됐어요. 박격포 주특기는. 그런데 이 전차병은 우리 팀의 전차병은 되게 왜소했어요. 근데 이 전차병이 소대장이 그 소대 분대장이 돼버리면 이 박격포 전투병들은 워낙 덩치가 크니까 되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징크스가 있었어요. 아니 징크스가 뭐라 해야 되나? 뭐라 하지 그거를?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가혹행위를 하는데 다른 팀원들 건들라니까 겁이 나니까 이놈이 제 장갑차 그 우리 장갑차의 조종수가 제가 이제 같은 팀의 막내니까 제가 만만하니까 이제 침상을 이렇게 싹 할 때만 야 와서 빨아 이라고 이제 혀로 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그때 당시 때 다른 팀장들이나 다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를 막 달랜 거죠. 너 이제 이거 문제시 삼지 마라 이랬는데 저는 성격이 그 자리에서 폭발하진 않아요. 담아놨다가 저는 딱 이게 도에 지나친 선을 넘는 사람은 나중에 두고 보자 이 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 제가 이제 군생활은 제 나름대로는 좀 무난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전역하고 나서 이제 복학하고 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때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장갑차 운전수 있죠. 이 친구가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제가 나이가 좀 더 많았죠. 근데 지는 저하고 동갑으로 생각을 했나봐요. 근데 어쨌든 이놈이 그 인천에서 옷장수를 했는데 부산에 여행으로 왔는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자기는 반갑다고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혹행위 한 거를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열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 미친 새끼가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이 미친 놈이 이러면서 막 야 너 니 뭐 간이 부었네 이라고 뭐 했는데 막 당황해 하는 거예요. 당황해 하는데
내가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일단 오게 만들어서 만난 다음에 조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살갑게 그래 빨리 와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이놈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던데 두절됐는데 가혹행위라는 게 그래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잘.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제가 군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 영상 못 나가요. 그리고 문제의 소지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 관련된 테마로 한 45분짜리 영상 강의를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 20년 훨씬 지나서 어차피 뭐 그게 문제시 될 수는 없어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야 이거 근데 오픈된 유튜브에 얘기를 해버리면 군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겠다 싶어서 그냥 안 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까지 하면은 뭐 이거는 지금 이 영상의 취지에 리뷰와는 상관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DP에 나오는 이 가혹행위 있죠. 이게 전투부대든 일반 예비역 사단이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훈련이 없는 예비역 사단은 갈굼이 심하고 가혹행위가 심하고 이제 전투부대나 특수부대는 가혹행위가 없다. 이거는 순 거짓말이에요. 전투부대일수록 가혹행위가 더 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투부대일수록 이 구타가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화되고 이 위험한 작전 수행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가혹행위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권력에 취해버리면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DP에서는 일반 병사들이 자기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병장이 밑에 1, 2등병을 괴롭히고 담당관인 부사관 중사는 오히려 좋은 캐릭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 소대장 이상 되는 그 이제 장교들은 이제 아예 그냥 뭐 신경도 안 쓰는 자기의 출세만을 생각하는 인물로 묘사됐는데 장교 묘사 부분은 제가 병사 출신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부사관 부분이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때 소대생을 할 때 부소대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갑이나 그런 전투병과에서는 부사관이 핵심 추측이에요. 장교들은 그냥 잠시 왔다가 가는 개념이라서 부사관들이 실제 전투 베테랑들이고 이제 지휘권자죠. 그래서 부소대장님이 그때 당시 때 상사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36, 7 되는 젊은 청년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되게 온화하게 보였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갖가지 가혹행위를 다 당했는데 이제 힘들 때마다 부소대장님이 힘을 준 것 같아서 부소대장님한테 정신적으로 의지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병장이 딱 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부소대장이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병장 되고 나면 위에 터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아니 병장이면 자기들이 군생활이 편한데 왜 1, 2등병들을 저렇게 가혹행위를 할까 이제 이상했는데 제가 나중에 병장 되고 나니까 이 부소대장 부사관들이 있잖아요. 병장들을 갈고요. 어떤 식으로 갈고냐면 은연중에 지나가는 말로 계속 갈고요. 얼차려는 주진 않지만 뭐 휴가라든지 괴롭힐 방법은 많거든요. 그러면서 야 소대 요새 1, 2등병들이 빠릿하지가 않아 이러면서 뭐 옛날에 팀장 옛날 병장 우리 앞에 병장들이 있을 때는 말이야 1, 2등병들이 빠릿빠릿하고 소대 분위기가 군기에 딱 차있고 뭔가 좋았는데 네가 되고 나니까 영 해이해져서 영 이상한데 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병장이 1, 2등병을 갈구게끔 계속 압박을 줘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그게 당연한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요. 전투부대에서는 워낙 위험한 순간들이 많아서 1, 2등병들이 진짜 긴장을 바짝 해놓지 않으면 1, 2등병들은 지금 전투 기술에 대해서 다 미숙하기 때문에 일단 정신이라도 바짝 차리게 해야지만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그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병장 되고 딱 느낀 건데 부소대장 부사관이 그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군생활 편하게 하려면 갈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서는 갈구니까. 그래서 DP에 보면 그냥 일반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가혹행위하고 부사관은 마치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묘사된 건 저는 절대 동의 안 해요. 진짜로. 이거는 병이 중심이 되는 전투부대를 나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론적으로 살펴봐야 될 주제는
군에서 왜 가혹행위가 자꾸 심할까? 계속 세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군이라는 집단 자체가 전투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니까 적군을 살상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군대는 절대 복종해야 돼요. 절대 복종하지 않고 함명하는 순간 이 적군에게 오히려 더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보니까 특히나 전투부대 안에서는 위계질서는 매우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위에 상급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대장이 전사했다 그럼 부소대장이 지휘권자 되는 거고, 부소대장이 전사하면 병장이 진급하면서 소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계급별 지시가 절대적이다 보니까 전투 훈련 외에 이 내무반 생활에서도 이제 그러한 위계질서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가혹행위라는 걸 통해서 본인의 권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가혹행위와 정당한 얼차려의 구별을 우리가 잘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혹행위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위임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통제권을 상실해버리고 그 권력에 심취해서 이제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에이, 뭐 일반 병사들이 뭐 그렇게 권한이 셀까? 아니에요. 일반 병이 주축이 되는 전투부대에서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냥 20명이 한 소대라면 20명이 그 하나의 내무 막사 안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면 부사관이나 소대장들이 그 내무반 안에 같이 안 지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잠을 잘 때는 병사들끼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사들끼리 안에서 계급이 다 나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기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자기 직전에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사들끼리 내무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은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이제 같이 생활을 안 하니까 병장이 거의 절대 권력차처럼 돼요. 그 안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노예 아닌 노예죠. 야, 물 떠와 하면 쫓아가서 물 떠오고, 병장들 전투복 밑에 1, 2등병들이 다 빨아야 되고, 속옷만 빨아서 예쁘게 해가지고 칼 다리미 해서 딱딱딱 갖다 바쳐야 되고. 에? 제가 분대장 되고 병장 됐을 때 그거부터 없었어요. 그냥 우리 거는 우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군기가 좀 빠지는 부분이 생겨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좀 또 가혹행위를 안 하니까 또 생겨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심층면접 준비용으로 리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권 분립을 왜 했을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제도 또한 불완전성을 띌 수밖에 없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순간 부패해요. 그러니까 미쳐 날뛰는 거죠. 권력이 취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에요. 20살. 아무 힘도 없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내가 길 가는 건장한, 나보다 키도 크고 훨씬 근육도 많은 친구한테 야, 가서 물 좀 떠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별 볼 일 없는 청년이 군대에서 가서 군대를 잘 버텨가지고 상병이나 병장이 되는 순간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내무반 안에서. 그래서 야, 물 떠와. 야, 내 옷 다려놔. 내가 속옷 빨아서 잘 개비나. 그 다음에 뭐 전신 마사지 해봐 이러고. 예? 아까 얘기했던 성추행 비슷한 거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행정 시스템에서는 항상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제도적 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권력이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권력이 취해서 이제 권력자들이 공권력에 취해서 무언가 엄한 짓을 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가진 이제 주권자들이 이제 그걸 민주 통제 장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내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없는 특이한 조직체 내에서는 문화활동을 장려해야 돼요. 문화활동.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군생활하는 동안 제가 군대를 늦게 간 데다가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서 군에서 최대한 공부도 좀 하고 제가 자기개발을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상병 병장 되면 시간이 남으니까.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막 부대 내에서 자격증 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많이 돼 있고, 실제로 제가 보면 군대 막 제대하자마자 말년 휴가 나와서 경찰이나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저한테 면접 코칭 받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상병 병장 때 공부를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활동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그 권력에 취하지 않아요. 권력에 취해서 망가지지 않는다고요. 하는 일 없고 부대 내에서 이제 상병 병장 됐는데 뭐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시간은 남아돌고 애들 괴롭히는 재미에 군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화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인간의 야만성은 인간도 어쨌든 동물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위계 질서에 의해서 독점 권력이 부여되는 순간 인간은 극도의 야만성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야만성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한 장치가 문화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상 문화활동을 이제 헌법상 보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노래 부르는 게 취미인 사람은 노래 부르는 동아리를 할 수 있게끔 군대 내에서 이제 훈련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림인 취미인 사람은 그림 동아리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버텼던 게, 저는 이제 무술가이기도 하니까 그때 저보다 위에 고참 한 명이 무술 수련하는 걸 좋아해서 둘이서 같이 이제 쉬는 시간에는 이제 같이 이제 푸시업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술 수련도 같이 했어요. 우리끼리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문화활동을 하게 되면 스스로 통제가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혹행위 하는 동기들이나 밑에 후임들 보면 문화활동 안 하고 그냥 그 괴롭히는 재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위에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맞아요. 부사관들이, 부소대장급 되는 부사관들이 그렇게 병장들한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하거든요. 어쨌든 가혹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야만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문화활동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그러한 야만적인 부분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끔 조절해 나가는 걸 배워야 돼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검도 지도 사범할 때 이제 베레벨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좀 폭력 성향이 크고 좀 그런 계통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검도장에 와서 체계적으로 무술 수련하다 보면 내가 예전에 했던 게 참 몰상식하고 야만스러운 행동이구나 이렇게 반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야만성을 적절하게 이제 조절하는 좋은 방법은 문화활동이다. 대안을 굳이 꼽자면, 어쨌든 제가 요번에 DP 보면서 마음이 그냥 불편했어요. 그냥 그 가혹행위 받아서 탈영해서 막 나중에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그 병사를 보면서 저도 예단 군대 생각이 나고, 저도 진짜 위기가 많았어요. 진짜 한 번은 너무 심하게 괴롭히니까 특정 고참이 훈련 복귀하고 야간에 이제 저희는 전술훈련이 많으니까 이 대검을 차고 있거든요. 진짜 이 대검을 어떻게 막 사용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그런 위기 순간마다 막 가족도 생각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복수 행위를 하는 게 과연 진정한 복수가 맞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내가 꿋꿋하게 잘 버텨서 나중에 내가 상병이나 병장이 됐을 때 이러한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 게 진정으로 나에게 가혹행위를 한 위에 선임들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저도 심각하게 그 제대한 그 선임 한 명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너무 심각할 정도로 가혹행위를 당해서. 근데 저는 진정한 복수의 의미를 거기서 얻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복수하는 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코지하는 건 똑같이 야만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다. 내가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복수하는 건 나는 이러한 야만성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혹행위하는 위에 병장들 보면 본인이 그 전에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내림이에요, 내림. 그러니까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은 병장은 가혹행위를 그렇게 또 자주 안 해요, 보면. 그래서 내가 가혹행위를 한다는 건 결국은 그 내가 그렇게 싫었던 가혹행위를 한 그 병장과 똑같아지는 거라서,
내가 그 직접적으로 해코지하는 건 복수가 안 되고, 내가 상병이나 병장이 됐을 때 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겠다. 그러면 진정한 복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군대를 버텼어요. 내가 상병 되고 병장 되고 팀장 되고 분대장 되면 절대 내가 불합리하게 느꼈던 가혹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한번 뺨을 때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절대 손치고 안 했는데, 이게 다른 팀의 이제 막내였는데, 이게 다른 팀장이 저하고 동기였는데 앙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제가 소대 전체 총괄하는 분대장일 때, 요 놈한테 일부러 제 반대되는 지시처럼 하러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소대 내 업무를 할 때는 소대 분대장 지시를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팀장 지시를 따른 거예요. 왜냐면 그 팀장이, 제 동기가 성격이 엄청 별나가지고 되게 다들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온화하게 잘해주니까 제 말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순간적으로 배신감이 느껴져서 뺨을 한 대 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되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 외에는 없고, 모르죠. 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역할 때 다른 소대, 제가 이제 유격 조교도 했었거든요. 다른 소대원들이 저한테 막 저녁 선물을 많이 해줬어요. 그 1, 2등병이나 이제 병사들이 진짜 친형 같았다고. 제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제가 유격 조교할 때도 되게 엄했는데, 훈련 끝날 때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이제 밑에 이제 1, 2등병들이 있으면 다른 소대라도 가서 제가 막 초코파이나 챙겨주고 뭐 이랬나 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고민 상담도 좀 많이 들어주고 해서 전역할 때는 후임들한테 그렇게 정성이 담긴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천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또 모르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이거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남자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여자들보다. 학창 시절에도. 제가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는데, 이 남자애들이, 동급생 남자애들이 저한테 편지 주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뭐 이상한 쪽으로가 아니고, 멋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여자애들은 전혀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고. 뭐, 어쨌든 그랬는데, 하여튼, DP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야만성은 어디서 기인하느냐. 결국 상황에서 기인한다. 어떤 상황일 때 인간의 야만성이 극대화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면, 군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군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투 목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이니까. 그래서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외에 다른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이 인간의 야만성을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문화활동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심층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의 문화활동이 중요한 검증 대상이고, 여러분이 문화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찰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귀찮으시면 그냥 제 리뷰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돼요.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